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친환경 에너지다, 재생 에너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친환경 에너지 그대로 번역하면 원래 친환경 에너지는 그린, 우리 좋은 환경을 그린이라는 것으로 초록초록한 불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린 에너지라고 그러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 기후가 변화하니까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은 상승한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변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주로 온실가스를 한번 줄여보자. 그런 느낌이 강한데요.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영향을 최소화하자. 기후영향을 최소화하면 온실가스의 핵심은 탄소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이 있는 게 있으면 탄소의 양을 줄여주는 거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돼서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탄소 배출 그러면 화석연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자.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재생에너지를 쓰자. 예를 들어 풍력을 쓰자. 바람은 항상 있으니까 풍력을 쓰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하고, 태양빛을 갖고 발전하면 태양광은 항상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 외에는 탄소와는 상관없지만 자연 상태에서 붕괴하는 원자력 에너지, 방사성 원소를 가지고 원자력 에너지를 써보자. 근데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게 친환경 에너지냐 아니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죠. 탄소 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원자력 자체에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때도 있고 분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에너지 필요량은 증가하고 있느냐? 엄청 증가하고 있죠. 사실 우리 에너지 필요량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사용량 증대로 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기는 탄소를 뿜지 않는다. 물론 전기 발전하는데 탄소를 뿜어내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그건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요. 자동차나 이런 모빌리티에서도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컴퓨팅하는 전력은 계속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 필요 계산량을 계속 증가시키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컴퓨팅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도전이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0하고 1, 0하고 1, 1에서 0 이렇게 각 빛이 값이 변하는 걸 빛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빛 트랜지션이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빛 트랜지션하고 컴퓨팅의 효과하고 봤을 때 효율성을 올리는 거 이것도 한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빛 트랜지션 자체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데도 사실 요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할 만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브렉스루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알고리즘을 바꾸어서 그 알고리즘의 혁신에 따라서 전력 개선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빛 트랜지션의 전력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효과가 적죠. 그래서 전력 개선이 많이 안 되죠. 이게 빛 트랜지션 우리가 저전력 반도체 할 때 동작 전압을 낮추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주로 계산하는데 동작 전압을 낮추는데 이미 한계에 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거기다가 이제 AI 학습을 해요. AI 학습을 하다 보니까 AI 학습에는 계산량이 많아지거든요. 뭐 추론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컴퓨팅 하는 것에 비해서 계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력을 더 많이 소모하는 거죠. 근데 이 AI 학습은 계산량을 같은 시간에 많이 하려고 보니까 병렬 계산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갖고 CPU는 한 번에 하나씩 계산하면 GPU는 한 번에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GPU가 파워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봐서는 하나의 칩이지만 내부에서는 여러 개의 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CPU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계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니까 GPU처럼 병렬 처리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21년 1월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SRC라고, SRC가 10년에 한 번씩 데카달 플랜이라고 10년 계획, 10년 예상을 냅니다. 21년에 나왔는데 이때 AI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컴퓨팅에 쓰는 에너지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기울기를 가지더라는 거죠.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데 발전소에서 발전 용량을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이 컴퓨팅에서 전력을 이만큼 소모하더라는 거죠. 이대로 이렇게 쭉 올리면 2050년 되기 전에 발전소의 발전 용량 증가, 발전 용량보다 컴퓨터에서 필요한 용량이 더 많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퓨터 하는 계산량을 줄이지는 않을 테니까 컴퓨터의 효율성을 좀 올려야 되는데 사실 효율성 안 올라간다는 거죠. 현재까지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발전소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컴퓨팅의 효율 어떤 거냐. 그래서 컴퓨팅의 효율이라는 게 이제 CPU, 프로세서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CPU 명령, 인스트럭션하고 비트 트랜지션 0, 1, 0에서 1 가고 1에서 0 가는 이 비트 트랜지션하고 보니까 체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컴퓨터의 속도는 비트 트랜지션에 한 0.63승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모든 비트 트랜지션이 인포메이션 전달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모든 CPU 이걸 갖고 해봤더니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에 있더라. 앞서 봤던 데카달 플랜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SRC는 비영리 기관이죠. 세미컨덕터 리서치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다국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같이 협업해서 데카달 플랜 이걸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지수가 비트 트랜지션하고 컴퓨터의 속도하고 1승만 되더라도 100만 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워낙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근데 요거는 현재까지는 방법을 못 찾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불 때는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지만 바람이 안 불면 안 돌아가죠. 해가 떠 있을 때는 태양광 발전기가 돌아가지만 해가 지고 나면 밤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간헐성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바람 불 때만 컴퓨터를 쓰고 햇빛이 비칠 때만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니까요. 발전을 해서 저장해야 되는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태양광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건설 비용이 저렴하다. 그런데 이 태양광이 한때는 이게 10년 간다 그랬는데 요새 한 20년 간다 그럽니다. 계산상. 근데 이제 20년 가면 철거해야 되죠. 그리고 이 처음에 제작 비용은 좀 적다. 근데 제작하고 설치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래 주로 녹지나 이런데 우리가 도시가 아닌 상태 아니면 집에 지붕 위에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런 산지나 녹지나 여기서 이쪽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다지고 펜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햇빛을 가림으로써 여기 이쪽에 녹지 같은 건 파괴되겠죠. 실제로 생태계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 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생태계에는 파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잘못해서 홍수에서 홍수 났을 때 산사태가 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은 면적에 비해서 발전 용량이 작습니다. 면적 굉장히 비효율이죠. 그래서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어차피 노는 땅이 많으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면 괜찮은데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체 면적 비효율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죠. 풍력 보겠습니다. 풍력도 설치 기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금방 기둥에다가 바람개비 돌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크게 하는데 높이 굉장히 높죠. 이게 유지 보수하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이거 수십 미터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태양은 밤이 되면 안 비치니까 낮에만 발전이 되지만 풍력은 밤에도 바람은 부니까요.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다른 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 바람개비가 이렇게 날개가 돌아감에 따라서 날개가 태양빛에 따라서 여기가 그늘이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래에 사는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섀도우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섀도우 플리커라고 하죠. 섀도우 플리커 때문에 생태계 동물들한테 영향이 있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 근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풍력 발전기 근처에 가면 이게 바람개비 돌아가는 소리가 끽끽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등산 좋아하시면 등산하고 내려올 때 그 앞에 도로가 있는데 길을 건너갈 때 막 끽끽 소리가 나서 차가 오나 보다 보면 차는 안 오는데 소리가 나죠. 왜? 이 풍력 발전기가 도는 소리 때문에 차 오는 소리 비슷하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다했을 때 여기에 이게 탄소섬유나 이런 걸로 만들겠죠. 그래서 재료를 또 재활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발전기의 태양광은 발전기에 자석이 없지만 이쪽 풍력 발전기는 여기 자석을 해서 발전기 돌리와 똑같죠. 히터를 사용하는 자석. 보통 일반 전기 터빈 발전기랑 비슷한 형태의 모양이 될 겁니다. 터빈처럼. 그래서 히터를 사용한다. 이걸 어떤 사람은 단점으로 또 보는데요. 어차피 발전기를 쓰면 히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처음에는 쓰다가 전자석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히터를 사용한 자석을 쓴다. 이걸 단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은근히 면적 비효율이 있다. 왜냐하면 이 풍력 발전기를 놓고 근처에는 이 소리가 나고 아까 섀도우 플리커도 있고 해서 인가를 좀 띄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면적 비효율이 있고 이게 추운 지방이 좀 곤란한 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추워지면 여기 발전기 얼어붙어 갖고 돌질 않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정전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풍력 발전기가 얼어붙어 갖고 거기서 전기가 공급 안 되는 바람에 전기가 부족해져서 정전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한편은 여기 얼었다가 풀리면 여기 얼음이 붙어 있었겠죠. 그래서 돌면서 얼음을 사방으로 날립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날아감에 따라서 다른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풍력 발전기가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면적 비효율 이런 면은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과 집중.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하고 풍력을 생각할 때는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용량이 생각보다 큰 발전소에 비해서 작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했어요. 그럼 이 전기하고 각각의 생산해낸 전기를 합쳐야겠죠. 합치고 그 합친 전기를 갖다가 승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송전도 해야 되고요. 송전 배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송전 배전 관점에서 보면 이 발전된 전기를 전압을 높여야 전달되는 전류가 작아지잖아요. 높은 전압만큼 전류가 작아지니까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다시 감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큰 전압 전기기기를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발전소
이 발전기들을 쭉 다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모아서 승합 감압하는 시설도 필요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원자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이제 구리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송배전 생각하면 구리선 생각하잖아요. 이게 분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연결하는, 예를 들어 변전소 같은 거예요. 연결하려면 이 분산되어 있는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사이에 쭉 다 연결하려면 그만큼 구리선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자재 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쓰는 전기는 지붕에 집에 지붕에 있는 전기를 써도 되니까 거기에서는 추가로 송배전 이런 영향은 별로 없고 추가되는 전기 전선의 양도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걸 대규모로 넓은 땅에 이렇게 분산해서 깔아놓고 시작하면 이 송배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되겠죠. 풍력 같은 것도 비슷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또 우리가 사용하는 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모아서 승합하고 이제 전달하고 다시 감압하고 이런 네트워크 이런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집중과 분산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태계 관점에서 그늘이 지면서 생기는 생태계 파괴, 소리 때문에 생기는 생태계 파괴, 미관 문제도 있습니다. 정상 같은 거 하다 보면 백두대간에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백두대간이 미관을 해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현수막 같은 것도 붙어 있죠. 소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짜 친환경이 뭘까? 탄소만 배출하지 않으면 친환경인가? 우리가 자연을 잘 즐기기 위해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각하는데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는 모양새가 되느냐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항상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고 이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환경 영향의 최소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그러는데 2000년 전후에 이렇게 보면 한때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의 발전 용량이 가장 큰 나라 이렇게 순서를 보면 뭐 처음에 일본이었다가 독일이었다가 뭐 또 일본이었다가 독일이었다가 중국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나라가 그 당시에 보조금을 제일 많이 줬느냐. 보조금을 많이 주는 나라가 태양광 발전량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발전이었냐 아니냐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발전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볼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봐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가장 좋은 쪽은 중국의 서쪽입니다. 공업단지 별로 없고요. 넓은 땅이 있고요. 근데 공업단지는 동쪽에 있죠. 그럼 동쪽에서 태양광을 만들어서 태양광 패널 같은 걸 만들어서 서쪽으로 옮겨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을 하고 그 발전한 걸 또 동쪽에 주로 쓰니까 동쪽으로 옮겨야 되죠. 동쪽으로 송배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명이 닿으면 서쪽에 있는 태양광을 뜯어서 그 오래된 폐기해야 될 그 태양광을 뜯어서 동쪽에 와서 재활용을 하든지 후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물론 서쪽에 만들면 좋겠지만 서쪽에 만들려면 제약도 많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역별로 좋은 방법 생산이나 설치나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맞을 수가 있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검토해야 된다. 그냥 중간에 발전할 때 탄소가 안 나오더라.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애주기 전체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과연 친환경일까?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는 발전하는 단계만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생태계나 미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리고 생애주기 전체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